네, 2부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시장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 올라오기 전에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재개발한다, 재건축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쭉 그 부동산 뭐 이런 투자 시장 말고 오랫동안 그 관련돼서 뭐 요즘에 좀 뭐 작업을 좀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거 관련돼 가지고 글을 참 쓰다 보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생각처럼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10년이면 어림도 없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예. 그리고 순환 개발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에 100개가 있으면 한 개 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 왜냐하면 이주가 근데 그 중에서 얼마나 어떤 지역이 노후가 되어 있냐, 어느 곳이 시급하냐. 아,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시멘트가 딱 정해져 있는데 또는 전세 수요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갖고 오셔도 제가 만약에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못 해줘요. 그게 재개발 재건축 시장인데 그래서 시장 흐름을 좀 판단을 해야 되고 전문가들이 어떤 지역을 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지역들 선택을 할 수 있냐 이런 것들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왼쪽부터 이렇게 쭉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뭐 각자의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대한 뭐 전망이라든지 또는 어떤 지역이 좋겠다라는 의견들 주시면은 뭐 다 해답은 아니겠고 또 본인들하고 투자 성향이라든지 방향성들이 맞는 분들이 또 나중에 뭐 멘토로 만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 저분 의견이 좀 맞다라고 하면은 좀 수긍해 주시고 뭐 추후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최문섭 소장님부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뭐 미래라든지 뭐 현재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뭐 투자성이나 지역들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유 있게 충분히 말씀 주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서울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최문섭 소장입니다. 그 제가 앉아서 뭘 하나 그렸는데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멀리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이게 뭐 별거 아닌데요. 그 제가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그 느낌은 어떤 거냐면 제가 90년도에부터 제가 뭐 88년, 90년도 그 시점에 제가 사업을 굉장히 크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뭐 그때 잠실 아파트가 뭐 한 5천만 원 정도 갔을 때였어요. 뭐 연탄 보일러 때고 그런 시절이었죠. 저희 기사가 월급이 100만 원이었는데 자기 처갓집하고 이렇게 뭐 돈을 좀 빌려가지고 그 집을 5천만 원에 샀어요. 그 당시에요. 근데 문제는 한 달에 아파트가 저기 1,000만 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5천만 원짜리 집이 그렇게 올라가냐? 우리는 1,000만 원 벌려면 한 달을 일해야 되는데 그냥 결국은 어떤 거였냐면 직원이 10명 뭐 20명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한 사람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올라가니까 이 기사가 저기 뭐 한 6개월 지나니까 그게 1억이 넘어가더라고요. 아파트가요. 그때 제가 그 돈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똑같은 돈으로 서울 홍제동에다 5천만 원짜리 집을 산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서 5천만 원이었고 그 잠실에 사신 그 한 사람만 결국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올라가니까 이 친구가 운전을 한 6개월 하고 나니까 자기 집이 1억 1천이 돼버리니까 이제 신이 나가지고 뭐 밤늦게까지 근무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1억 2천쯤 됐을 때 갑자기 집을 파는 거예요. 왜냐면 소장님이 이거 저 2배 이상 올라가서 자기 팔아야 되겠다고. 팔고 나서 제가 이제 마음 편해지겠다. 이제 기사를 이제 나보다 기사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부동산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갑자기 제가 사업하는 것도 맥이 빠지고 이거 우리나라가 이러다가는 완전히 뒤집어지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억 2천에 팔고 나서 그 친구가 우리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니고요. 운전을 계속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한 달에 1억씩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건축을 하다가는 내가 내 모습을 못 찾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부터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개념은 어떤 거냐면 제 머릿속에는 좋은 땅을 찾아야 된다.
그 좋은 땅이 뭐냐? 제가 아까 그린 것처럼 이렇게 큰 동그라미 2개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선정하실 때 동그라미가 큰 데를 찾으셔야 돼요. 재개발이 크게 되는데 가셔야만 돈을 벌어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뭐 싸다고 가서 돈을 번다? 아니에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는 어떻게든 재개발 단지를 큰 곳을 가야 된다. 그래서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저 쌍문동 가가지고 아직도 그 집이 3억이고 똑같은데 잠실에 가신 분은 30억이 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또 내가 아는 분도 하곡동에 사는, 아직도 하곡동에 그 집에 사는데 아무리 해도 10억이 안 넘어가. 근데 이게 동그라미 속에 조그마한 점을 찍은 분은 누구냐? 그때 잠실에 주공아파트 연탄 보일러 15평짜리 사러 간 거예요. 거기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저는 아직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 생각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대한민국에 어디가 큰 땅을 개발하냐, 어떻게 하면 큰 아파트 단지가 어딘가, 이거를 찾으면 답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최근에 와서 알았어요. 최근에 와서. 그렇다면 내가 사업을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연탄 보일러 아파트 뭐 반포라든가 잠실 그런 데 몇 개만 사놓고 그냥 외국으로 도망갔다 왔으면 끝난 거예요, 인생이. 그러면 한 100억 됐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 알면서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남산의 대림 아파트를 제가 그 가격을 따지다 보니까 거기가 용적률보다는 그 집은 땅이 많은 거예요. 뭐 한 50평짜리 빌라가, 아파트가 땅이 한 30평 되는 거죠. 결국은 제가 살아보니까 저에 대한 그 건축 상식이 이 재개발 재건축에다 맞춰보니까 언제부터 이 재개발 재건축이 심하게 됐냐? 결국은 우리나라가 역동적으로 아파트 값이 오르면서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가장 크게 많이 올랐던 시점이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어요. 그 당시에 결국은 4대강을 판다 그러니까 4대강 주변에 있는 땅값이 완전히 올라버리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을 엄청 그 선동을 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은평 뉴타워예요. 은평 뉴타워를 만들기 위해서 한 100만 평을 뒤집어 놓은 거죠. 그때 보상 기준이 한 1,000만 원 정도 됐었죠. 그리고 지금은 그 서울시 전체적으로 번져갔는데 시작을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해놓고 이제 와서 요즘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마무리가 되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입주하려면 5년 10년이 걸리고 재개발은 한 15년 정도, 거의 길게 20년 정도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이라도 누군가가 어딘가에 투자를 하신다면 큰 땅 속에 내 땅을 내 땅 지분이 조금 있는데 그런 지역을 찾으시라는 거죠. 어느 동네다 어느 지역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동산 가셔갖고 이 지역의 재개발 면적이 얼마만큼 크냐. 일단 100만 평이면 너무 좋아요. 100만 평이면. 아니면 50만 평을 보시자는 거죠. 50만 평. 아니면 30만 평. 그러니까 5만 평, 10만 평은 이제 재개발 참여해봐야 큰 돈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으로서 저희 생각을 전달한 거니까요. 잘 검토해 보시고 제 기억에는 무조건 큰 땅 속에서 내가 껴야 된다. 거기가 어디냐 이거죠.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 수장님이 항상 설명을 하면 심금을 울리는지 항상 박수가 나오더라고 희한하게. 좀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자, 또 소개해 주시죠. 네. 네, 기린만입니다. 이번에 제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권 들고 왔는데요. 뭐지? 제가 제목을 못 외워가지고 앞으로 3년 하여튼 올라가는 곳 알려드립니다. 책인데요. 선물 가져왔으니까 끝나고 오늘 제일 1번으로 제일 일찍 오신 분 두 분이 동시에 들어왔어요? 끝나고 제가 선물 드릴게요. 빨간 모자. 왜냐하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먼저 움직인 그 노력에 대한 저는 항상 새도 그렇잖아요. 빨리 더 높이 먼저 움직이는 새가 먹이를 먹으니까 그 노력에 제가 선물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재건축 재개발 차이는 아시죠? 재건축 재개발 기반 시설이 좀 열악한 지역들은 구역을 묶어서 재개발로 진행이 되고요. 강남같이 기반 시설은 좋은데 강남은 신도시잖아요. 옛날에는 그 배밭, 뽕나무밭, 뭐 이런 거 논밭, 그렇죠? 영동이라고 불렀잖아요. 영등포의 동쪽 이름도 없는 시골 땅, 영동 대개발.
그 개그맨 이마룡 씨가 성수에 살았대요. 옛날에 성수. 제가 옛날 방송하면서 얘기 들었는데 성수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마룡 씨가 장남이니까 데리고 강남을 바라보면서 저 아버지가 저기 영동에 저기 땅을 좀 사려고 하는데 장남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니까 이마룡 씨가 아버지 저기 그때는 한강 다리도 막 없던 시절에 아버지 저기 배 타고 가려면 힘들어서 저런 데 땅을 왜 사요? 사지 말아요 해가지고 강남 땅을 안 샀다는 거 아니에요. 10년 후에 강남이 영동 대개발을 하면서 천지개벽을 하죠. 신도시 개발이 됩니다. 그런 강남이 이제 40년이 지나서 노후화가 되죠. 뭐가? 아파트가 노후화가 되죠. 강남의 기반 시설은 그대로 있습니다. 도로, 학교, 생활인프라 모든 게 다 좋은데 아파트만 노후화가 되죠. 그래서 콕 찍어서 강남은 재건축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도 이제 반포지구도 있고요. 개포지구도 있고 지금 재건축이 빨리 진행된 단지들 보면 특징이 뭐예요? 5층짜리 대충 지은 아파트들. 반포도 뭐 십몇 층짜리도 있는데 대충 지었죠. 왜? 서민들이 사니까. 그래서 안전진단도 잘 통과가 되고 개발도 빨리빨리 되죠. 잘 지은 곳들은 어디예요? 여의도 압구정, 부자들이 사는 동네. 거기는 잘 지었어요. 튼튼하게 콘크리트 막 쏟아부어가지고. 왜? 쥐들이 살아야 되니까. 재건축이 늦죠. 안전진단 통과도 어려워요. 용적률도 많이 뽑았어. 쥐들이 살아야 되니까 잘 지었죠. 아이러니하게 세월이 지나서 사업성은 대충 지은 개포하고 반포가 잘 나왔죠. 근데 이제 서울은 개발이 끝났어요. 더 이상 영동 개발처럼 신도시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답이 없어요. 이게 서울 이야기입니다. 서울을 벗어나면 재건축 재개발이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굳이 재건축 재개발이 훨씬 힘들거든요. 이웃 주민들 조합원들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재건축 재개발이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데 상가 조합원과 아파트 조합원의 생각이 다르고요. 아파트 조합원끼리도 면적에 따라서 25평을 가지고 있느냐, 17평을 가지고 있느냐, 34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또 틀려져요.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도 큰 평수 가진 분들하고 작은 평수 가진 분들이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15년? 2006년이었나요? 제가 부동산 막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제가 책을 샀어요. 서점 가서 공부 한번 해보겠다고. 책 제목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내용은 하나 기억이 나요.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강남 대치동에 있는 은마 아파트. 은마는 달리고 싶다라는 그 소제목이 그렇게 달렸어요. 그때도 달리고 싶었어. 근데 아직도 못 달리고 있어요. 2006년부터 지금 2023년 몇 년이에요? 18년? 그 정도 되나요? 18년 동안 못 달려. 이제 좀 달리려고 해요. 지금 달려도 15년이 걸려요. 제가 볼 때는. 15년 걸리죠? 왜? 이주하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관리처분 계획 끝나고 이주하는 데만 2, 3년 걸리죠. 왜? 세대수가 너무 많으니까. 공사 들어가는데 3년 걸리죠. 이주하고 공사만 6년이에요. 근데 관리처분까지 가는 단계가 구역 지정해야, 안전진단은 당연히 통과해야 되고요. 구역 지정해야 되죠. 추진위 만들어야지. 조합 설립해야지. 건축심의 받아야지. 사업시행 계획 받아야지. 관리처분 받아야지. 어느 세월에. 이것만 해도 10년 이상 걸리죠. 우리는 결과만 보죠. 개포주공 금방 된 것 같죠? 개포주공 1, 2, 3, 4단지. 이번 4단지 개포자인은 물새 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닌데 5층짜리 아파트거든요. 용적률 80%짜리. 그것도 2003년인가요? 제 기억으로. 2003년에 안전진단 통과하고 최근에 입주했잖아요. 그 5층짜리 아파트도 15년이 걸리는데 중층짜리 용적률이 200% 넘는 은마 아파트가 15년이면 무지 빨리 되는 거죠. 15년 후에 된다는 보장도 없죠. 이렇게 오래 걸리지만 우리는 재건축 재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장점이 있죠. 뭐 이미 좋은 인프라에 옛날에 만들어져서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어. 신도시 개발하면 어때요? 외곽 지역에 이제 인프라 만들어야 돼. 3기 신도시 만들면은요 아파트 들어서죠. 살기 편하게 인프라 갖춰지면 입주하고 5년은 그냥 지나가요. 근데 재건축 재개발은 이미 굉장히 좋은 입지에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 아파트만 노후화가 됐거든요. 입지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플랜카드 효과라고 하죠.
아까 제가 앞서서 단계 설명드렸잖아요. 각 단계를 밟아 올라갈수록 추진위 만들면 뭐예요? 플랜카드 걸잖아요. 추진위, 안전진단 딱 붙이는 순간 가격 올라가잖아요. 추진위, 조합 설립, 건축 심의, 사업 시행 붙일 때마다 가격 올라가거든요. 그게 저는 엄청난 장점이다. 그리고 투자 자본 같은 것도 이제 따져봐야죠. 앞서서 김예린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줬지만 방법도 다양하고요. 또 리스크도 있고요. 이게 일반 아파트보다는 좀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재밌고 메리트가 있는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고요.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서 오히려 영원히 떨어질 때도 있어요. 2012년,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작할 때 MB 정부 마지막에 집값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강남 아파트 주로 재건축 재개발이 그때 폭락했어요. 왜? 전세 가율이 낮아가지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으니까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았죠. 전세 가율이 낮으니까. 결국 집값이 폭락할 때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떨어졌는데 반대로 고를 때 사신 분들은 엄청난 대박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몰라요. 이제 1차 하락 끝났고요.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에 몇 년 후에 한 번 더 혹시라도 2차 하락이 왔을 때 2차 하락이 온다는 얘기는 다음에 상승장이 와요. 2차 하락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제 불확실성이 터널이 끝나는 거거든요. 2차 하락이 올 때 재건축 재개발의 가격이 좀 빠질 수는 있어요. 저는 그때가 진짜 기회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마지막 알짜 투자처인 재건축 재개발 뭐 지금이 최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다른 문제니까요. 시장 흐름에 달려 있으니까 혹시라도 좋은 타이밍이 온다면 저는 절대 놓치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두 분이 이제 오랫동안 부동산 하시고 경험이 많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짚어주신 것 같아요. 또 최근 재건축 단지들이 입주들 많이 하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많은 또 뭐 유튜버들이나 젊은 그 세대들이 이거 재건축 재개발 쉽게 되는 거 아니냐, 뭐 눈 감고 눈 뜨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거 보면은 벌써 20년 전부터 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성과인데 마치 2, 3년 전부터 뭐 사업을 하면 바로 된다라는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영역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타당성을 볼 때 뭐 법적인 행정적인 부분이 있고 나면 그 뒤로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을 또 타당성 검토를 해요. 또 그 외적으로 보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그렇게 되겠죠. 뭐 최근 들어서 뭐 방배 5구역에 대한 제 이제 주변에 있는 분이 이제 오염토 정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방배동에 지금 오염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또 이제 퍼다 가서 거기서 정화해서 이제 또 갖고 오는 그런 것들이 또 돈이 된다고 해서 그 환경 사업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걸 한다라고 하는데 참 이런 뭐 전체적인 게 이게 어떤 부분이 완화가 됐다라고 해도 뭐 최근 들어서 뭐 금융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기술적으로 자재라든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여기 계신 전문가 분들의 의견들을 꼼꼼히 한번 들어보시면서 생각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뭐 여기서 바로 해답은 찾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 분 한 분이 주시는 의견들 듣고 해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변호사님께서 얘기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일부에서 이제 발제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조금 드리면 재건축과 재개발이 좀 엄연히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재개발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단독 다가구 밀집 지역에서 보통 이루어지고 재건축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도로, 공원, 학교 이런 게 되게 잘 갖춰져 있죠. 근데 이게 문제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 지금 과거에 이제 뭐 개포, 반포 이런 데들은 용적률도 낮으니까 이제 사업 수익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들은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용적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100%대 후반에서 200%대 초반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 그 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잘 나오는 데는 좀 가려서 찾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직 이제 많이 남아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건축 관련해서는 이제 수익성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다만 이제 뭐 용적률이 어느 정도 높고 대지 지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좀 아파트를 고급화한다거나 아니면 입지에 따라서 이제 그 시세가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을 보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추가 분담금 말고도 재건축 조합원이 또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는 좀 재건축 수익성은 아무래도 재개발보다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장점이 있죠. 전세 같은 것들도 좀 안정적으로 빠지고, 왜냐하면 입지가 좋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개발보다는 좀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높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를 다 이용하시는 분들이라서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잘 가겠죠. 아무래도 재개발보다는 시간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고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 투자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투자 난이도도 재개발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재건축 그 사업지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사업 수익성을 잘 따져보시라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잘만 투자하면은 굉장히 적은 투자금으로 나중에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는 투자처는 맞아요. 근데 이제 투자가 어느 정도 입주 자격부터도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는 투자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재건축은 그냥 아파트를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시세가 어느 정도 이제 드러나 있어요, 객관적으로. 근데 재개발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건별로 잘 따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좀 사업지가 작은 경우에는 매물 자체가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가 시세로 되어 있는지 자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분석을 좀 잘 하셔야 되고, 다만 이제 그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이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수익률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할 수가 있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신통기획 모아타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좀 촉진을 하기 위한 많은 제도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동의율 요건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하겠다고 하는 거죠, 사업지마다. 그래서 개발구역으로 뭐그 개발을 이제 주민들이 막 추진하는 자체적으로 그런 구역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런 분들 이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뭐 이런 사업성 검토나 이런 것들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아예 이제 사업성 안 나와서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구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개발된다라는 말만 듣고 이제 뭔가 투자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정말 이제 개발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재개발 재건축 앞에 두 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다. 예, 김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어느 순간 장기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주택 가격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임대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세에 대한 그 얘기를 주신 것처럼 장기간 끌고 가는 사업이라면 안정적인 임차인들이 들어오는 부분도 중요해진 거예요.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도 뭐 저희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그냥 뭐 그 어떤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냐 없냐도 굉장히 큰 부분인데, 그냥 무작정 투자를 하고 나서 이게 되냐 안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진짜 전문가들은 사전적으로 미리 검토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들을 해요. 예전처럼 그냥 물건 팔려고 팔고 난 다음에 뭐 뒤에 후속 처리해 주는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뭐 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컨설팅 보고서들을 미리 받는 이유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투자 시장도 법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들, 또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그 경제적인 부분들을 미리 검토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요즘 그 저희가 만나고 있는 투자자들의 대부분의 성향들인데, 뭐 저질러 놓고 이제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위기가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생각의 전환을 가지면서 투자 시장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은 용적률이 낮다라는 게 단순히 보면은 사업성하고도 연결되지만, 용적률이 높으면 예전에 500세대 살던 사람들이 1,500명이 사는 세대로 사는 구조로 바뀐 거예요. 단순히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500명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제 1,500명의 목소리를 담아야 되는 사업으로 앞으로는 재건축 사업들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수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업진이 아닌지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가 필요한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잘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설 이사님께서 다음 사업 얘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설입니다. 예. 일단은 뭐 재개발 재건축 많이 또 관심을 가지시는데 저는 보통 이제 약간 틈새 시장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뭐 시장 재개발이나 아니면 뭐 단지 내 상가 그런 것들 실제적으로 뭐 영등포 뭐 공구 상가나 그런 것들 개발 행위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아까 또 다들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은 뭐 은평 루터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규모의 경제에 있는 것들을 좀 들어가시면 일단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기회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예시를 한번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제가 뭐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아예 어느 지역 좀 눈여겨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제가 어떤 분 질문을 던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뭐 여의도 같은 경우에 재건축이 진행이 되겠죠. 진행되면 상당히 그림이 근사하게 나올 거예요. 분명히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가장 큰 단점이 있죠. 우리가 기본적인 뭐 아닌 분도 있긴 하겠지만 가격이 비싸요. 그렇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여의도 갖고 있으면 좋을 텐데 또는 여의도 접근을 하고 싶은데 또는 이거는 아파트 단지에 내가 들어가고 싶지만 쉽지가 않고 자금력이나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을 그냥 포기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만약에 여의도라는 게 향후에 재건축이란 그림이 그려진다고 하면 그 인근 지역도 눈여보시면 당연히 되겠죠. 자, 지금 동작 보면 흑석동 같은 경우 뭐 근사하게 잘 나와 있죠. 그림이. 영등포 쪽 영등포 구도 보면 싱글 뉴타운이 그림이 잘 나왔어요. 어찌 됐든. 자, 그렇다고 하면 인근에 보면 뭐 우리 보면 동작 옆에 뭐 노량진도 지금 현재 개발 행위를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방동이나 아니면 영등포 내 쪽에 여의도와 근접한 지역에 노후화된 지역들이 있거든요. 아파트들도 있고. 근데 상당히 그런 지역들이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예시다 보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담하면서 가장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뭔가 개발 뭐 투자를 하고 싶어요. 뭐 특히 뭐 재건축 같은 경우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공익의 목적이 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가격이 좀 저렴한 부분도 있죠. 상대적으로 재건축보다는. 근데 자금력 때문에 그럼 재개발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금이 좋지 않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동네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동네에 내 집값을 투자하시는 분도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성내동이 뭐 좋다 안 좋다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강동구 성내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있는데 인근에 좀 노후화된 집들이 많아요. 여기 투자를 해볼까? 제일 먼저 보시는 게 뭐냐면 성내동에 대한 기사 검색 같은 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성내동 블로그를 보면서 개발 행위가 어떻게 되고 있고 도시 정비형이 어떻게 되고 있고 부동산을 갑니다. 부동산 가가지고 성내동에 있는 부동산 가가지고 여기 지역 어떨 것 같으면 뭐라 이야기를 할까요? 좋다고요, 다. 그렇죠? 만약에 그분한테 목동 재건축은 어떨 것 같으면 거긴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반대로 목동에 있는 재건축 쪽 부동산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성내동은 어떨 것 같으면 거기는 지금 뭐 이미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목동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이게 집 근처로 투자하시는 거는 내 직감이고 이게 물론 잘 맞으면 잘 될 수도 있죠. 그런데 10년, 20년 묶여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뭐 차라리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뭐 아마 유튜브를 보신 분들 있는데 그렇게 투자하는 방법을 가시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지역이 확실히 개발이 될 만한 지역 인근에 노후화된 지역들 눈여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즉 내가 여러분들 모두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투자할 때는 1등으로 스타트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뭐 재개발 할 건데 여기 괜찮을 것 같아. 아무것도 지금 개발해야 돼. 분명히 낙후돼 있고 도로도 상당히 안 좋고 인근 인프라도 안 좋아. 여기 개발 되겠다. 확신이 들어요. 근데 시장은 아무것도 안 했어. 여기다가 내가 지금 들어갈 필요가 없고 하나 두 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뉴타운이 뭐 조성이 돼서 지금 뭐 철거를 하고 있어. 그 인근 지역이 가격이 오르고 있겠죠. 확실하게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그러면 그 지역들도 괜찮겠죠. 그리고 거기도 만약 구역이 지정되고 뭐 관리 처분이 떨어지고 나면 그 인근에 또 노후화된 지역들은 오히려 탄력이 받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가시면서 지금 당장 뭐 보시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의 그림을 보고 접근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천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서 남들 뭐 이야기만 듣고 하시는 건 좀 좋지 않지 않나. 자, 실제 뭐 상담을 해본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분이
한 몇 년 전이에요. 한 60대 한 분이 오셨는데 여성분이 지방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해서 상담을 해드리는데 금액은 한 3억 정도, 그러니까 3억이 안 됐을 거예요 아마. 3억 정도 있는데 투자를 하고 싶어서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쭤봤습니다. 혹시 어느 지역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용산이나 강남을 투자해보고 싶습니다. 3억 미만.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 더 여쭤봅니다. 그럼 기간을 얼마 정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4년을 보고 계신대요. 제가 답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4년 안에 재개발 가능성 있는 거를 3억 미만으로 추천 못 드려요. 근데 어쨌든 제가 여쭤봤어. 그러면 왜 4년을 기간을 잡으신 건 어떤 목적이니까 아들이 있는데 한 3, 4년 지나면 장가 갈 것 같대요. 그때 좀 자금을 늘려가지고 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은 왜 용산이나 강남을 좀 잘 아세요? 그러니까 남들이 서울은 용산이나 강남이 좋다고 투자하라고. 그래서 제가 뭐 또 다른 지역 아예 경기도권으로 좀 추천해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뭐 누가 뭐 어떻게 해서 쟀다고 해서 그거를 무리하게 추천한 게 아니고 나의 실정에 맞춰서, 다만 가능성이 있는 곳을 뭐 20억이 있어, 뭐 또는 뭐 50억이 있습니다. 근데 10년 뒤, 20년 뒤에도 답보 상태면 투자를 잘한 걸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신 분들도 내가 그동안 어디 괜찮다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포트폴리오 같은 거 짜봐서 가지고 어떤 지역이나 어떤 곳을 좀 눈여겨 보시면, 뭐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1년 뒤, 2년 뒤 지역적 변화를 체크하면서 그 지역이나 또는 그 지역이 안 된다면 인근에 가능성 있는 거를 좀 투자하시면 좀 그래도 결과물이 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참 많은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관련돼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주택 시장의 가장 핵심 지역이다 보니까. 근데 아까 뭐 얘기들 들어보면 뭐 재개발, 재건축 10년, 15년, 20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쭉 많은 전문가들하고도 일을 해보고 그 일하신 분들이 상담한 내용들을 얘기를 참 듣다 보면은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들이 들어가서 살고 싶은 거주가 목적인지 또는 진짜 투자가 목적인지, 이게 30년 걸리는 동안 나는 재개발이 되든 말든 상관이 없다. 나는 내가 한 3억 투자해서 한 4년 뒤에 한 3억 정도 들고 나오겠다. 투자의 목적인지. 뭐 예를 들면 강남 재건축이나 한남동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재건축 재개발로 돈을 많이 벌어서 마지막에 묻어두는 곳이 그곳인데, 다른 지역에 하시는 분들은 재건축 재개발에 돈을 생각보다 그렇게 묻어두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하려고 하는지. 근데 내가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저는 입주도 하고요, 뭐도 하고요. 입주까지 보려면 진짜 투자보다는 거주의 목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뭐 다들 성향이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투자자보다는 약간 사업에 관심이 좀 더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부동산을 이런 사업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돈을 넣으면 한 2년 안에 회수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성향이에요. 그러면서 뭐 재건축돼서 내가 뭐 예를 들면 한 30년, 여의도 50년 전에 내가 투자를 해놓고 50년 뒤에 그 아파트에 살고 싶은 꿈을 갖는 사람은 저는 아닙니다, 사실. 예, 뭐 그런 아파트, 너무 멋있는 아파트에 살고 싶은 그런 생각도 그렇게 있지 않아. 다른 거 돈 벌어 가지고 그냥 입주하고 들어가서 살면 모르겠죠. 그래서 자기의 관점을 내가 투자자다 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볼 건지, 나는 저 아파트에 나중에 지금 허름한 곳에 소위 좀 머물면서 몸테크를 해가면서 내가 저 아파트에 향후 15년 뒤에 입주를 하고 싶다라는 목적을 둔 건지, 그거 잘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그 외적으로 보면은 접근하시는 분들이 평론가가 있어요. 또 주변에 사지도 투자도 뭐 하면서 약간 회방만 하고 나면서 압구정이 어떻고 뭐 여의도가 어떻고 한남동이 어떻다 얘기하는데, 평론가 입장은 이제 좀 접어두시고 내가 목적을 갖고 나는 투자자로 접근을 하겠다, 나는 거주자의 목적을 갖고 있겠다,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 이 재개발 재건축의 방향을 잡았다라면 이제 조금 더 선명성을 갖고 접근을 하시는 그런 시기가 될 겁니다, 아마. 네, 그거 참고하시고 마지막에 한 1분 정도만 시간 보니까 1분 정도만 얘기 주시고 정리해 주시면서 팁 같은 거 주시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따 질의응답을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짧게 얘기 주시면서 마무리하시죠. 네. 네, 제가 아까 그 하려고 하다가 말한 건데요. 그림을
다시 그려보니까 그림이 또 요렇게 나와. 잘 못 그리는데요. 이해를 빨리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단고개를 가봤는데요. 거기 가보고 놀랐어요. 이게 도봉산인가요? 산이 보이잖아요. 근데 재개발을 했는데 와, 압구정동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오신 분 중에 단고개역을 가서 그 산 밑에 아파트 재개발한 거 보고 구경하고 나서 이 다니시면 훨씬 더 기분도 좋아지고 눈으로 보면 공부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강 옆에 땅을 못 사잖아요. 이거 아파트도 못 사고 너무 비싸니까. 그냥 산으로 가라 이거 산으로. 좀 웃을 일이 아니고요. 지금 단고에 가면은 집이 압구정동 같아.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방에 가면 옛날 도시가 문을 닫았잖아요. 그죠? 뭐 임대, 뭐 죽은 도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도 이 서울이 한꺼번에 다 되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그 구닥다리 도시를 안 보는 게 나아. 안 보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가능성 있는 데가 산 밑이에요. 제가 아까 우리 그 방송하신 분들끼리 잠깐 남산 얘기를 했었는데 남산 밑에는 안 풀어줘요. 근데 도봉산 밑이나 북한산 밑이나 저기 무슨 삼각산 밑에 이런 데는 법이 없어요. 잘 보시면 남산 밑에 들어가 가지고 돈 번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온갖 그 법적으로 다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래전에 남산 아파트 허무는 거 봤잖아요. 텔레비에서 그죠? 한쪽에서 헐고 있으면 한쪽에 높여준다는 법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봉산 밑에 가시라고. 상계동이 얼마나 촌스러운데 거기 가서 산 밑에 아파트에 살면은 자기 아파트가 20층인데 도봉산하고 맞먹더라고.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 거실에 딱 들어가니까 도봉산 앞 바위가 딱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아파트가 10억인데 그 거실에 있는 바위가 10억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뷰는 돈이 돼. 그 서울 시내 안에서 물을 못 볼 바에는 앞에 집 보고 가지 마세요. 그 돈 안 돼. 산이 보여야 돼, 산이. 그러니까 오늘 용기를 내셔갖고 단고객을 꼭 내리셔가지고 되어 있는 단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저 뭐 관악산 밑에를 가든가 산 밑에를 찾아다니면 뭔가 있을 것 같아. 저는 팁을 드렸으니까 누가 돈을 버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돈에 대해서는 약간 운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 뭐 관상쟁이, 뭐 무슨 내놓으라는 부동산 전문가, 그 돈 벌었다는 사람 다 만나보면 마지막에는 아, 운이 좋았어. 난 운이 좋았대. 여기 오신 분들은 부지런하니까 운이 좀 따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단국에 가보시고 아니면 산 밑에,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갔던 산 중에서 재개발되는 데가 어디지? 이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소식이 올 거예요. 제가 팁을 드리긴 했는데 오늘 그 심각한 표정을 보니까 저도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제 얘기는 그 재밌으라고 한 얘기인데 반드시 산 밑에 가면 돈이 됩니다. 왜? 산에 아파트로 엘리베이터 타고 산을 올라갈 수 있잖아요. 산하고 맞짱 뜨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돈이 됩니다. 이해 가세요? 네. 네, 짧게 하라고 해가지고요. 예. 재건축 재개발 이제 거의 마무리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재개발이 좀 더 다이내믹하긴 해요. 구역도 되게 많고요. 서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구역들이 있고 최근 신통기획 홈페이지 가면 1차, 2차로 지정된 구역들이 또 잘 나와 있어요. 물론 재건축 재개발 둘 다 오래 걸려요. 지금 관리처분 단계나 마지막 단계로 간 물건들은 가격이 비싸요. 이미 프리미엄 다 붙어 있기 때문에 투자 목적이라면 어차피 이게 장기 투자잖아요. 3년 안에 답을 찾으려고 재건축 재개발 투자하지 않잖아요. 저희 사촌 누나처럼 돈은 좀 있어요. 그러면 그 청담 삼익이죠. 르엘 자기는 일찍 안 들어간대. 기다리기 싫대. 다 짓고 나서 그냥 일반 분양하거나 조합원 뭐 나오면 그냥 사서 들어가서 편하게 새 집에 살고 싶대. 그런 분들은 늦게 들어가셔도 되고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시간은 담보로 잡아야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거는 각오하셔야 되고요. 재건축은 서울에서 이제 물건이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물론 이제 90년대, 2000년대 지은 아파트들도 시간이 지나면 재건축을 하겠지만 용적률이 다들 200% 넘기 때문에 동부 이천동 가면 이번에 아마 뉴스 보셨을 거예요. 서울시에서
뭐 신통기획 추진하면서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 시켜준다라고 하는데 현재 용적률이 350%예요. 한가람 아파트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353%입니다. 거기에 준주거로 바꿔본들 그렇죠. 용적률 400% 나와요. 원래 500%인데 서울은 또 까잖아요. 400%, 350에서 400% 늘어나가지고요. 조합원들 집 더 줄어듭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작은 평수를 받아야 된다고요. 제대로 진행 안 되겠죠. 지금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분란만 더 생길 거예요. 그래도 재건축하자는 분들. 아니야. 리모델링 그대로 하자는 분들. 오히려 시간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시간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괜히 신통기획 부채질하다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규모의 경제가 있잖아요. 그럼 서울에 규모의 경제가 통할 만한 대단지가 어디 있을까? 블럭으로 만들어진 곳들. 개포 다 만들어졌죠. 뭐 물론 6, 7단지 중층 아파트들은 남아 있겠지만 뭐 고속도 이제 거의 다 개발 끝났죠. 둔촌주공 끝났죠. 반포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죠. 가격도 비싸죠. 압구정 너무 비싸지. 여의도 뭐 우리가 압구정 여의도는 그들만의 리그죠. 작년에 집값 떨어지지도 않았죠. 부자들 팔지도 않아요. 압구정 여의도 아파트 팔고 어디 갈 건데? 갈 데도 없기 때문에 팔지도 않고요. 아쉽지도 않아요. 그분들은 뭐 우리 아들 세대, 딸 세대에 재건축 되면은 뭐 좋은 거고 내 세대 안 돼도 그만이고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돈 많은 분들은 여의도나 뭐 압구정 가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일반적인 투자 기법에서는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재건축이라면 그나마 좀 괜찮은 데가 물론 가격이 저렴하진 않지만 목동 당연히 괜찮고요. 목동의 용적률이 110%에서 150% 사이예요. 사업성 좋아요. 재건축만 진행이 되면. 지금 물 들어왔죠? 안전진단 막 통과되잖아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는 해야 되는 단지들도 안전진단 통과가 안 되는데 지금은 또 물 들어왔거든요. 이때 추진하면 척간문을 통과하면서 15년 후에 이제 열매를 딸 수 있는 거죠.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저 상계동, 상계주공 1에서 16단지까지 있잖아요. 15단지는 아마 임대, 공무원 임대고 그러니까 상계동도 좀 관심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재개발은 다양해요. 그래서 이번에 신통기획 뭐 추진된 구역들 한번 보시고 임장하고 물건 분석 막 하셔야 돼요. 김혜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건마다 다 다르거든요. 감정 가격 다르고 예산 권리 가액 다르고 추가 분담금 다 다르기 때문에 재개발은 공부도 좀 더 많이 하셔야 되고요. 더 많이 분석을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기회가 또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다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부터 이제 마음을 잡수신다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임장도 많이 해서 경험도 쌓고 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프리미엄 좀 떨어지면 또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 준비 잘 하신다면 앞으로 좋은 기회 마련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사전 검토라도 좀 받고 진행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중개할 때도 사실 그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이용하는 거는 어느 정도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컨설팅을 많이 하다 보면은 최근에도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제가 뭐 일부 추천드리기도 하는 지역이었는데 거기 아직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도 안 되고 그냥 얘기만 나온대요. 네, 그런 데인데 지금 3억을 거기 묻어두셨다면서 그걸 아들한테 뭐 증여를 해줘서 나중에 새 아파트를 받게 할까 막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3억을 왜 그 묻어두시냐라고 해서 만약에 그 투자금이면 서울에 굉장히 좋은 지역에 어느 정도 단계가 간 재개발도 투자가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추천을 받으셔서 투자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뭐 또 최근에 또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 마포의 한 재개발 구역에 한 5억 묻어두셨는데 뭐 거의 사업이 안 갔어요. 예, 근데 거기 계속 보유해도 될까라고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사실 볼 때는 너무 명확하죠. 예, 보유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런 데들은. 근데 또 이제 그 보면은 소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재개발 구역에 굉장히 큰 물건을 사서 그 처치 곤란이 된다거나 뭐 이런 투자 실패 사례를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입주권 안 나오고 이런 사례들도 전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비용이
비용이 들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고 가시고 좀 추천을 받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문가들은 사실 그 업계에 10년, 15년 동안 계속 그것만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1시간 상담을 받더라도 이제 그 비용을 지불해서 그 경험을 사시는 거니까 사실 이제 그게 이제 그냥 뭐 헛돈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투자금, 그리고 뭐 투자하고 싶으신 지역, 그리고 그 목적이 다 투자 목적이 다르시잖아요. 뭐 입주를 하고 싶으신 분도 계시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중간에 프리미엄 받고 팔고 싶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그 구체화하셔서 좀 제일 좋은 지역을 좀 추천받아서 좀 안전한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지역이 뭐 제한이 없으시다라고 하면은 투자 범위는 더 넓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좀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강에 다리가 많아요. 그렇죠? 예, 30개, 철교까지 하면 30개가 넘는데 한강 다리 갑자기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가끔 제 질문을 많이 던져요. 제3 한강교가 어디냐고 하면 다들 대답을 잘하세요. 한남대교라고. 그렇죠? 제일 한강교가 이제 한강대교고, 뭐 제2 한강교가 어딜까요? 제2 한강교. 양화대교예요, 양화대교. 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그 과거에 달이 있었던 지역들이 번성했던 지역들이죠. 그렇죠? 아까 뭐 김만 소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영동, 영도표 동쪽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 그 지금 과거 뭐 제2 한강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후화된 지역들이 개발이 위치는 좋아요. 입지가 좋은 지역들. 그러니까 그런 입지,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으로 가시는 것들을 좀 추천을 좀 해드리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좀 추천해드리는 거는 내가 뭐 자금이나 그런 걸 많지 않다고 하면 일단은 안정적인 거 가는 걸 제일 중요해요. 가능성 있는 거. 80년대 건축물이 제일 좋겠죠. 당연히 아까 뭐 용적률 이야기도 말씀 주시긴 했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자금력이 좋지 않다면 차라리 뭐 수도권이나 어떤 지역, 특정 지역에 저층 주공 아파트나 그런 지역들도 상당히 용적률에 유리한 것들, 대지집은 많은 것들 눈여겨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정보나 그런 것도 조합을 가면 다 좋은 이야기밖에 안 해요. 실질적으로 그런 고급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건 어찌됐든 뭐 전문가 상담이나 그런 것들 중요하기 때문에 뭐 어디 그냥 어떤 지역에 가서 부동산 가가지고 여기 어떠냐면 거의 다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 그 부동산에 물건을 갖고 있지 않다면 별로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객관적이지 않다 보니까 객관적으면 뭐 전문가 상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 받으셔서 좀 안전적으로 좀 돌다리도 두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하면서 가면 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좀 재개발 접근, 그다음 또 재건축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니까 뭐 여기 재건축 단지 지목해뒀던 곳 같은 경우는 뭐 상계동이나 목동, 또 아까 김예림 변호사님 말씀하신 뭐 남산 대림 뭐 이런 부분들 좀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뭐 한 사람 의견이 아니까 여러 사람 의견이니까 관심을 한번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부지런한 그런 얘기들을 뭐 김 소장님 책도 얘기하고 최 소장님도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 점검에 대한 얘기 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 변호사님도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잘 활용들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들 좀 전체적으로 잘 보시고 뭐 진짜 객관성이 이제 필요한 그런 시각이 된 것 같아요. 뭐 어떤 주택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의 당위성 찾는 이런 것들은 좀 배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드리고, 뭐 저희 같은 경우나 주변에 사람들 뭐 자문을 하거나 저희도 뭐 시장 조사를 하고 그럴 때 부동산에 가면은 항상 몇 군데 한 군데만은 안 가잖아요. 여러 군데 가면서도 또 질문을 이렇게도 드립니다. 제가 이 지역에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이 지역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가격이랑 그 지역에 대해서 평가를 해줘요. 근데 또 반대로도 물어보거든요. 다른 거. 저 여기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팔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그러면 또 사장님이 또 말이 또 바뀌어요. 네. 살려고 한다면 앞으로 여기가 오르니까 이 지역의 단지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막 근사한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또 그 다음날 팔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집값 너무 많이 올랐어. 임대도 좀 안 되는데 저기 물건 좀 내놓으셔. 몇 동 몇 호요? 막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볼 때도 막 벌써 본인 스스로가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좀 점점
그 지역을 선택하기 전에 좀 객관화가 될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렇게 내가 좀 한쪽에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난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하신 그런 사전 점검을 통해 가지고 생각을 조금 이렇게 교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들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도 뭐 자녀분들 많이 키우셨겠지만 뭐 저도 그렇고 저도 해보기도 하고 받기도 해봤지만 우리가 좋은 학교로 가기 위해서 과외를 받는 것들도 하나의 도움을 받고, 또 몸을 또 관리하려고 하면 의사 선생님을 붙인다든지 헬스 트레이너를 붙이는 게 본인 스스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옆에 사람들을 둔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궁금했던 점들 조금 뭐 교정이나 보정을 원하셨던 분들은 다음에 이제 한 지금 33분인데 또 한 5분 7분만 쉬었다가 40분부터 질문들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있으면은 하시고, 또 기본적인 질문 저희가 답변 드리고, 이따가 그 기본 질문이 끝나면 손을 들고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네 분에게 한번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